자, 우리 수필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 관상가와의 대화 들어가기 전에 이규보라는 작가 소개 옆에 되어 있죠, 항상. 자,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고려 후기의 문신이에요. 고려 후기. 언제 활동했던 문신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분 일단은 뭐 한문으로밖에 쓸 수 없는 분이셨겠네요. 그렇죠? 고려 후기다 보니까. 그 대표작으로 장편 서사시 동명왕편이 있어요. 즉 문인이었던 거죠. 정말 문학 작품을 사용하시던 분이니까요. 네, 이건 정말 갈래로 하자면 소정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을 쓰신 것이니까요. 문집이 있을 정도로 정말 대표 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작품을 주로 썼다고요? 내용은 권력의 부패와 무능, 피폐한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문학 작품을 주로 썼다. 자, 이분이 쓰신 수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관상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 사람의 생김새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관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관상가가 있었다. 어떤 관상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관상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고 관상 보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대요. 자, 이 사람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네요. 관상에 관련된 책도 안 읽고 그 규칙도 안 따라. 그리고 이상한 기술로 관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무엇이라 불렀다? 이상한 관상가라고 불렀대. 자, 이상한 관상가라고 부르는 거는 누구? 세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불린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평가받는, 이렇게 불린 이유. 자, 그래서 고위 관리부터 남녀노소까지 모두 다투어 초빙하고, 초빙이라는 것은 이거 원래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서 맞이하는 거. 원래 관상가한테 가서만 관상 보지 않잖아요. 부를 수도 있잖아요. 분주하게 달려가 관상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선생님은 이 문장에서 그래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냐면 이상한 관상가인데 왜들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가서 관상을 보려고 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는 거죠, 그분은. 자, 그래서라고 정리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하면 굉장히 놀랄만한 어떤 접속사가 나와야 될 것만 같은데요. 네.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상한 관상가에 대한 어떤 소개가 등장해요. 네, 여기까지 이상한 관상가를 소개합니다. 작품을 어떤 좀 분류를 좀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작품의 흐름을 말할 때 이 부분은 기에 해당해요. 작품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는 부분부터 이제 승으로, 네. 그 사람이 어떤 관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을 이제 승에다가 달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관상 내용이 너무 독특해서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학습 활동과 학습지에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일단 반대로 봅니다. 부귀하면서 살찌고 기름기 흐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대? 당신의 모습이 몹시 야위겠으니 당신처럼 천한 사람도 없을 것이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완전 반대로 얘기하잖아. 빈천하면서 아프고 파리한 사람, 이 사람을 보고는 당신의 모습이 살찌겠으니 당신처럼 귀한 사람도 드물 것이오. 와,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님을 보고는 이제 더 가관이야. 눈이 밝겠소. 다 이유가 있어. 얘들아, 나중에 보여줄게. 민첩하여 잘 달리는 자, 이런 사람한테는 절뚝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겠소.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달려가서 관상을 보는지 나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할 것이요. 아름답기도 하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추하다고 할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그럽고 인자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사람이로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쭉 넘어가면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요 부분은요, 나중에 이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만 이거 답을 쓸 수 있거든요. 이 관상가가 관상 보는 기준 뭔지 알겠어? 반대로만 얘기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 보고, 예, 그 다음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라 여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당시 사람들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뭐래? 반대로 얘기해야겠지. 많은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이군요. 뭐 너무 좀 황당하신가요? 예, 처음으로 내용 보신 분들은 이게 좀 황당해서 아마 이게 뭐야? 라고 싶을 거예요. 그가 관상을 보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겉모습과 반대되는 일반 통념과는 너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통념이라고 하잖아요. 통념과는 반대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관상을 보다니, 일단은 관상 보는 내용이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여기까지가 기승전결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상 보는 내용이 어때요? 관상 보는 사람들의 이 내용 자체가 겉모습과는 반대 내용을 말하고 있죠. 관상가의 관상 내용이 어때요? 관상 내용 자체가 겉모습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말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관상 보고 싶겠어요? 예, 독특하시다 보니 아마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의외로 드네. 네, 일단은 그가 관상 보는 것이 대부분 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나 복이 생겨나는 까닭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과 행동 거지를 살피는 것이 모두 반대였다.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간의 사람들의 평가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중들은 사기꾼이라 시끄럽게 떠들며 그를 잡아다가 신문하여, 신문이 뭐예요? 이게 따져서 묻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너 이거 잘못했지 할 때 그때 신문이죠. 그의 거짓말을 취조하려고 해요. 취조까지. 신문 취조. 이 사람 너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바른 대로 말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단적으로 대중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사기꾼. 즉 관상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평가가 있죠. 자, 이거는 대중들의 평가였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 작가인 이규보 씨와 대중들의 평가가 좀 달라요.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홀로 그들을 말리며 말하였다. 자, 대중들은 관상가에 대해서 뭐라고 해? 사기꾼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오. 말이라는 건 처음에는 거슬리지만 뒤에는 이치에 맞는 것도 있고 겉으로는 천박하지만 안으로 심원한 것도 있네. 자, 조금 다른 뜻풀이를 먼저 좀 해주자면요. 안으로 뭔가 심원하다는 건 알고 깊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 사람은 그 관상가 편을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또한 눈이 있는데 어찌 살찐 자 마른 자 장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살찐 자더러 마르겠다 하고 장님더러 눈이 밝다고 했겠는가. 이 사람은 반드시 이상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좀 다른 표현이 뭐겠어요? 기이한 관상가임에 틀림없다. 자,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이 사람은 무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글쓴이는, 작가는 어떻게 평가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자, 무사람들의 평가를 만약 사기꾼이라고 한 거를 부정적인 평가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세간의 부정적 평가와 달리 왜 이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안목을 좀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 뭔가 특별한 안목을 지녔을 것이다. 자, 이 이상한 관상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목욕하고 양치하고 의복을 단정하게 한 뒤,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단정하게 한 다음에 관상가가 묵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 관상가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는 물었다. 나 혼자만 이 사람을 독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 관상가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대가 아무개의 관상을 보고서 이러이러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요? 이제 드디어 글쓴이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관상가의 대답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꼭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다 답을 하나씩 다 넣어줘요. 자, 먼저는 부귀하고 부귀했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은 당신은 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요. 그 이유부터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을 하였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부귀하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불어난다. 아, 죄가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뒤집어 놓을 것이다. 운명이 아무래도 그를 뭔가 더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어떤 존재죠. 여기서 이제 하늘은 아무래도 절대자? 예. 선악을 판단하는 어떤 절대자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그 하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유해서 기름졌던 그 사람은 아마도 쭉정이도 먹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대단히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유일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는 실제로 우매하여 어리석은 그런 필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족속은 천하게 될 것이요 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족속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같은 문중이라든가 가문 얘기예요. 문중이라든가 가문이, 당신의 가문이 천해질 것이다. 참 독특하죠. 자, 그런데 정반대로 오히려, 이건 좀 색깔만 다르게 한번 할게요. 왜냐면 너무 내용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색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빈천한 사람을 보고는 더 잘 될 거라고, 당신은 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빈천하면 자기 뜻을 낮추고 반대교였죠. 반대로 보는 거예요. 뜻을 낮추고 자기 몸가짐을 겸손하게 하여 두려워하며 반성하는 뜻이 있다. 사람이 자꾸 막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 살게 펴지게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 너무너무 못 살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살림이 피고 또 그가 잘 될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고기를 먹을 조짐이 이미 이르렀기에, 그럼 결국엔 나중에 더 잘 지낼 수 있게 살찌겠다라고 했다. 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고 쭈그러든 사람에게는 살찌겠다라고 말을 해줄 것이고, 만섬의 곡식과 열대의 술에 많은 부를 모을 것이라는 그 귀함이 있을 것이기에 당신의 족속은 귀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해준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왠지 말이 되어가는 것 같으지? 네, 선생님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장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가장 좀 독특하잖아요. 장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요염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을 엿보아 만지게 하고 진기하고 좋은 물건을 보고서 그것을 탐하게 하며, 원래 사람이 물건을 보다 보면은 탐심이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자성어로 한번, 사자성 하나 배우고 들어갈까요? 견물생심. 탐심이 막 생겨나는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자,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사람을 의혹되게 하고 사람을 왜곡되게 하는 거는 실제로 눈이다. 아, 이게 눈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다? 뭔가 욕망을 만들어내는 매개체 아니겠냐. 욕망 수용의 매개체 아니겠냐. 자, 지금 눈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이 때문에 뜻밖의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눈이 밝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잘 보고 나서 부끄러움을 오히려 당하게 되거나 자기의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면 안 되겠지요. 오직 장님만이 단박하여 탐내지 않고 만지지 않아 온몸에서 치욕을 멀리하는 것이 형각자보다 뛰어나기에 눈이 밝다고 하였습니다. 말 되나요? 네, 실제로 장님은 오히려 탐심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탐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어떠한 지혜로운 자보다도 뛰어나기에 오히려 그것은 정말 정신의 눈, 영의 눈이 밝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그게 너무 찾아내기 어려울까봐 그래요. 민첩하면 용기를 숭상하고 용기가 있으면 대중을 능멸하여 끝내 자객이 되거나 간악한 우두머리가 됩니다. 사람이 대단히 이렇게 민첩하고 잘 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객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몰래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정의는 뜻풀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형벌을 맡아보던 벼슬이 체포하고 옥졸이 가둬서 발에 족쇄 차고 목엔 칼 쓴다. 족쇄나 칼 같은 거예요. 목에는 칼을 써서 그것이 이제 족쇄가 되는 거죠. 비록 달아나려 한들 가능하겠냐. 민첩해서 잘 달리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절뚝거리며 제대로 걸 수 없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와, 이 사람의 미래는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절뚝거릴 것이다라는 얘기야? 좀 억측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겠어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자, 무릇 색이라는 것은 자, 이제 아름다운 사람한테 추하다고 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잠깐만 넘어갈게요.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컬러, 색깔이 아니라요. 여기서 여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독특한 관점입니다. 음탕하고 사치한 사람이 보면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기고 원래 음탕한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정하고 순박한 사람이 보면 이거는 추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라고 하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지 않겠는가? 굉장히 이렇게 나름 말하는 어떤 철학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에 따라서 좀 반대되는 어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른바 인자한 사람이 죽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어머니를 잃은 아이처럼 슬프게 울기 때문에 정말 인자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웃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까지를 고려해서 관상을 보나요? 좀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잔혹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사람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관상가의 이 특별한 대답 여러분들도 감당이 되십니까? 와, 이 관상가가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내용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나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규보는 이것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찾았습니다. 과연 내 말이 맞았군. 이 내 말이 뭐였지? 그 사람은 기이한 관상가에 틀림없을 것이요. 요 내 말 요거 찾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기이한 관상가로다. 요 말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은 좌우명으로 삼고 이거는 좌우명이라는 것은 나의 그 가르침으로 삼고라는 뜻이 되겠네요. 가르침을 주는 문구니까요.
참으로 법으로 삼을 만하다. 자, 어찌 얼굴 형상에 따라 이 부분은요, 그 평범한 그런 관상가들 있잖아요. 보통 관상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 얼굴과 형상에 따라 귀한 상을 말할 때는 몸에 거북이 무늬가 있으니 높은 벼슬을 하겠고, 이마가 무소의 뿔처럼 튀어났으니 임금의 아내가 될 상이라 하고, 나쁜 상을 말할 때는 벌의 눈과 승냥이의 목소리를 가졌으니 흉악한 상이라 하여, 실제 일반 관상가들이죠. 일반적인 관상가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잘못을 고치지 않고 틀에 박힌 것만을 따르면서 스스로 거룩한 채 신령스러운 채 하는 관상가이겠는가. 자, 이 사람이 실제로 이규보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일반적인 관상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일반적인 관상가들은 실제로 알아들을 수도 별로 없는 표현들을 쓰면서 그 사람의 잘못은 고쳐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겉모습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판단해내는 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겠죠. 자, 한번 여기 쪽질문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관상가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지 생각해보자. 실제 눈에 보이는 대로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대상의 모습을 보이는 대로 단정 짓는, 이것은 결국에 대상의 진가를 못 보는 거죠. 대상의 면모를 왜곡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편견에서 사로잡혔던 그런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쯤 뒤집어 엎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많은 것들은 학습활동과 학습지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학습지 같이 준비해 보아요. 관상가와의 대화 학습활동 1번 문제는 학습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재연구 갈래는요, 이거는 어떤 수필? 고전 수필에 해당했죠. 갈래로상으로는 교술 갈래에 속하고요. 자, 성격은 교훈적이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있죠. 성찰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성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 그 어떤 편견을 버리고 유연한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어떤 깨달음, 그 안에서 나왔고요. 이상한 관상가와의 무엇을 통해서, 이 작품 제목이기도 한데요.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교훈을 전달했어요. 상식에서 벗어난 관상가의 관상 내용을 통해서 독자도 역시나 뭔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독자의 관심도 한번 이렇게 끌어내서요. 특징은 전에 들은 말과 직접 들은 말을 제시한다. 전에 들은 말은 사람들이 하는 관상가에 대한 평가였겠고요. 관상가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또 제시해서 거기서 새롭게 알게 됐던 어떤 사실, 이 관상가가 얘기했던 전혀 그 편견을 깰 만한 사회 통념을 완전히 없애져 버리는 그런 관상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자, 작품을 짜임은 선생님이 초반 부분에 기승전결로 구성된다는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상한 관상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가 편견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상한 관상가가 사람들 관상을 다른 데로 본다는 이야기까지는 전달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내용의 전체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그 깨달음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부유해서 살찌고 기름기 했던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학습활동 1번이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건데 좀 길고 버겁죠? 네,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사람은 야위일 거다. 그리고 그 가문, 그 족속이 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오히려 가난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빈천하면서 아프고 파리한 사람은 오히려 살찔 것이고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왜냐면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장님은 자기 그 눈이 멋진 분은 눈이 밝다고 그랬어. 왜? 이는 보면 탐을 내는 견물생심이라는 그 욕심이 없어지니까 그 치욕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단어 생각나요? 현각자보다 뛰어나다. 민첩하고 잘 달리는 사람은 절뚝거리고 제대로 못 걸을 거라고 했잖아. 왜? 그 사람은 자만할 거라는 거야. 용기를 숭상하다가 자기이나 간악한 우두머리가 될 거래. 예, 여하튼 네 그렇습니다. 그 재주만 믿고 어떤 경솔히 행하다가 자기 능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인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름답게도 보이겠지만 추하게도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단정하고 순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추하게도 여길 거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각기 다들 각각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또 다르면 사람들의 평가 또한 또 달라지니까요. 이 사람은 아름답게도 보이겠지만 추하게도 보일 것이다. 사람이 또 너그럽고 인자하다는 사람, 이건 좀 사실 되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선생님은 여기서 되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사람은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잔혹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죽으면 너무너무 기쁠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건 좀 재밌죠? 예,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자, 글쓴이의 그 깨달음과 작품의 주제의식, 이게 중요하겠죠. 이 교훈적인 어떤 수필 양식에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 글쓴이의 깨달음과 작품의 주제의식, 사람의 현재 얼굴보다는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 관상을 봐줘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미래 모습을 잘못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의 이면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관상가의 태도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걸로 그 미래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 결국에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좀 보고 편견을 깨고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글쓴이의 깨달음,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이상한 관상가를 통해서 자기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사고라고 할까요? 유연하고 열린 사고? 유연하고 또 열린 그런 사고 자세, 그런 생각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쳐주고 있고요. 자, 관상가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글쓴이만 이렇게 평가했지 대중들은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상투적이라고 하죠. 상투적인 관점으로 평가했지만 글쓴이는요, 관상가의 아주 독특한 면을 한번 보고 먼저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이 사람 글쓴이는 독창적인 관점으로 관상가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관상가와의 대화는 끝이고요. 우리가 동명일기를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 학습활동 두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 291쪽에 나옵니다. 우리 그거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면서 또 나머지 학습지에 이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